안녕하세요, 오라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전업이든 부업이든 노트북 한 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비즈니스에 대해서 하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즈니스를 통해 우리가 이제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이 비즈니스의 이름은 해외 구매 대행입니다. 오늘은 이 해외 구매 대행에 관해서 아주 쉽게 간단하게 제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 첫 번째, 시작 전 준비 사항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 준비 사항으로는 사업자 등록증이 먼저 있습니다. 저번 영상을 통해 사업자 등록증 발급받는 법 설명해 드렸고요. 두 번째로 통신 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아야 됩니다. 해외 구매 대행은 온라인 사업으로 통신 판매업으로 포함되며, 이에 통신 판매업 신고증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허가증이 있습니다. 저희가 화장품, 식품,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허가증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를 판매하실 경우 이 세 가지 종류의 허가증을 따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오픈마켓 입점입니다. 오픈마켓이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스마트 스토어, 쿠팡, ESM이라고 하죠. 지마켓 옥션입니다. 11번가, 인터파크, 롯데온, 티몬 등 이렇게 있는 마켓들을 오픈마켓이라고 하며, 우리가 해외 구매 대행을 시작하기 전에 이 오픈마켓을 입점해야 합니다. 이렇게 시작 전 준비 사항으로는 사업자 등록증, 통신 판매업 신고증, 그리고 허가증, 오픈마켓 입점, 이렇게 4종류가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추후에 전자책을 통해서 어떻게 발급받는지 아주 쉽게 정리해서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사업자 등록증과 통신 판매업 신고증, 이 두 개는 필수로 해야 되고요. 허가증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에 내가 화장품, 식품,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것이 아니라면 나중에 받으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오픈마켓 같은 경우는 스마트 스토어, 쿠팡은 필수적으로 가입해 주시고요. ESM, 11번가, 인터파크, 제가 중요한 순서대로 기재해 두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사실 스마트 스토어랑 쿠팡 정도만 먼저 입점을 하고 시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픈마켓 입점하는 방법 또한 제가 전자책으로 추후 공유해 드릴 예정이고, 이 4가지에 대해서는 시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해외 구매 대행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해외 구매 대행이란 말 그대로 해외, 중국, 일본, 미국, 유럽 등에서 판매하는 물건을 대신 저희가 구매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공급, 배송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종의 서비스업이며, 이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저희는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해외 구매 대행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해외 구매 대행은 재고를 쌓아놓고 판매하는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저희는 재고를 쌓아두는 것이 아닌 고객이 선 주문이 들어온 이후에 그 제품을 주문하는 것이기에 재고를 쌓아두는 것이 아니죠. 주문이 들어온 이후에 그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따라 소자본 창업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무자본 창업과 소자본 창업, 무자본 창업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 소자본 창업이라고 기재해 두었는데요. 그래도 최소한의 저희가 사업을 하기 위해 프로그램 비용이라든지 컴퓨터, 이런 장비, 그리고 신용카드, 결제를 할 신용카드 비용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자본 창업이라고 적진 않았습니다. 이렇듯 해외 구매 대행은 주문이 들어온 이후에 그 제품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매우 적고 소자본 창업, 무자본 창업이 가능합니다. 이래서 저희가 온라인 사업으로 처음 시작하기에는 아주 적합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해외 구매 대행의 단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재고가 없다라는 것이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재고가 없다라는 것은 이 제품은 저희의 제품이 아닙니다. 저희는 해외 판매자의 제품을 구매 대행해 주는 것이지 이 제품이 저희 제품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희는 남의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불완전한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식재산권에 자유로울 수 없고 남의 제품을 팔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을 또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다는 점, 이 점이 단점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해외 구매 대행의 개념, 그리고 장점, 단점에 대해서 설명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해외 구매 대행의 전 과정,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핵심 부분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내 오픈마켓에 판매할 해외 상품을 찾는 것입니다. 저희가 국내 스마트 스토어, 쿠팡 등에 어떤 상품을 팔 것인지 해외 사이트에서 찾는 것이고요.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소싱이라고 부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타오바오, 1688 같은 사이트가 있으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재팬, 라쿠텐, 야후 재팬 등의 사이트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아마존, 이베이, 월마트 같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판매하고 싶은 제품을 찾았으면 두 번째는 그 제품을 오픈마켓에 스마트 스토어, 쿠팡 등에 업로드하는 것입니다. 업로드하는 방법에는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동 업로드 방식입니다. 말 그대로 스마트 스토어, 쿠팡 사이트에 들어가서 저희가 일일이 업로드하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프로그램 업로드 방식이 있습니다. 시중의 프로그램에는 투플렉스, 쿠데 등 아주 많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 저희는 주문 처리를 해야 합니다. 주문 처리의 전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문이 들어온 상품을 해외 사이트에서 저희가 구매합니다. 두 번째는 그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한 제품을 현지 내 배송 대행지로 보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소한 단어 배송 대행지가 등장하게 되죠. 배송 대행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해외에서 예를 들어 어떤 제품을 사면 이것을 국내로까지 가져오는데 여러 과정이 필요합니다. 모든 제품을 다 가져올 수 없고 인천이나 평택항 등 국내 입항하게 되면 이 제품은 통관 절차라는 것을 거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제품이 국내에 들어와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별하는 것입니다. 이런 통관 절차가 없게 되면은 총마약 모든 제품을 저희가 쉽게 들여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을 대신해 주는 게 배송 대행지입니다. 말 그대로 배송을 대행해주는 것입니다. 배송 대행지 업체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배송 대행지는 현지에 주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이면 중국 지역에 주소가 있을 거고 일본이면 일본 지역에 주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제품을 우리의 계약 업체인 배송 대행지 주소로 보내게 됩니다. 배송 대행지에 보내게 되면 그 제품은 배송 대행지에 도착을 할 것이고 배송 대행지에서 검수해 줍니다. 검수를 통해서 우리 제품이 정상적으로 잘 도착을 했는지 문제없이 도착을 했는지 확인 후 배송 비용만 결제를 하게 되면 이제 추후에 있을 나머지 모든 과정을 다 배송 대행지에서 진행해 주게 됩니다. 뒤에 무슨 과정이 있을까요? 첫 번째, 이 제품이 국내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현지에서 수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수입할 때도 여러 가지 절차가 있듯이 현지에서 수출할 때도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제품이 나가도 되는지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죠. 두 번째, 국내 입항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통관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 모두 배송 대행지에서 전부 다 진행해 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통관 절차가 끝나고 이 제품이 국내에 들어와도 된다 라는 승인을 받으면 이제 고객 주소지로 저희가 배송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 부분까지 배송 대행지에서 모두 진행하게 됩니다. 즉 저희는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고 배송 대행지 주소로 제품만 보내주면 그 이후의 모든 과정을 배송 대행지에서 전부 다 진행해 주는 겁니다. 저희가 신경 쓸 부분은 그 어떤 부분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 해외 구매 대행의 전 과정이 끝나게 되고 마지막 저희는 마켓을 통해서 정산을 받게 됩니다. 마켓별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외 구매 대행의 전 과정,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해외 구매 대행에 관련한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쉽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제 추후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판매할, 오픈마켓에 판매할 해외 상품을 찾는 법, 즉 소싱하는 방법, 찾은 상품을 마켓에 업로드하는 방법, 주문이 들어왔을 때 주문 처리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상세하게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리한 이 해외 구매 대행에 대한 이 내용을 받고 싶은 분이 계시면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제가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라인입니다. 무유광의 두 번째 강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일본 구매 대행으로 잘 팔리는 세 가지 카테고리에 대해서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화면을 봐주시고요. 네, 일단 첫 번째 가전제품입니다. 가전제품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생활가전 그리고 중소형 가전이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대기업 삼성, LG 등이 있죠. 삼성, LG에서 대형 가전들을 많이 만드는데요. 예를 들어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건조기 이런 가전제품 많이 만드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러나 혹시 삼성, LG에서 소형 가전, 즉 생활 가전 중에서 예를 들어 면도기, 밥솥, 전동 칫솔 등 같이 소형 가전을 파시는 거 보신 적 있으실까요? 아마 보신 적 없으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삼성, LG 같은 국내 대기업은 소형 가전, 생활 가전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매우 적고 이에 따라서 내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소형 가전은 안 만드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 가전, 중소형 가전 같은 경우 일본 구매 대행으로 매우 잘 팔리는데요. 그 브랜드 중에서 예를 들면 파나소닉, 그리고 조지루시, 그리고 무인양품 이런 브랜드 등이 있습니다. 파나소닉이랑 무인양품 같은 경우는 매우 유명해서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조지루시 브랜드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브랜드들을 실제로 일본 구매 대행으로 어떻게 팔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아마존 재팬입니다. 일본 구매 대행에서 가장 많이 저희가 이용하게 될, 그리고 이용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파나소닉부터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영문으로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파나소닉으로 검색을 했을 때 위에 4개는 일단은 스폰서 광고이고요. 광고를 빼고 한번 보겠습니다. 네, 파나소닉 이렇게 많은 다양한 소형가전, 생활가전 제품들이 나옵니다. 드라이기도이고요. 면도기, 날도 보이고요. 네, 심지어는 공구도 있네요. 정말 많은 파나소닉에서 이런 소형 가전들이 지금 보이죠? 네, 심지어는 토스터기, 오븐도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 제품을 한번 볼까요? 네, 파나소닉 토스터기 지금 오븐 제품이고 이것을 저희 한국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판매자들이 판매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10만원 초반대에 판매를 하고 있네요. 그럼 우리가 이 제품, 일본에서는 7,900엔, 현재 엔화로 좀 봤을 때 대략적으로 원가 7만원 정도의 이 제품을 저희가 살 수 있습니다. 네, 원가 7만원 정도의 이 아마존 재팬이라는 사이트에서 구매를 할 수 있고, 또 이것을 배송비 정도 포함하면은 8만원에서 9만원, 네, 맥스로 잡아도 9만원 내에 저희가 이 제품을 한국에 가져올 수 있다는 소리이고, 이것을 국내에 등록해서 판매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조지루시 또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보니까 네, 텀블러도 나오고요. 전기포트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LG 같은 국내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전기포트를 만들진 않죠. 전기포트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13,800엔, 대략적으로 환율을 생각했을 때 원화 12만 5천원 정도로 저희가 구매를 할 수 있고, 배송비 생각을 하면 13만 5천원 정도에 저희가 국내에 이 제품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네, 검색을 했을 때 이렇게 판매가 되는 걸 보입니다. 예, 20만원, 배송비 포함해서 16만 5천원, 뭐 18만원, 17만원, 17만원, 20만원 이 정도에 지금 현재 판매가 되고 있고, 심지어 리뷰가 심지어 있는, 구매 건수가 있는 제품이네요. 네, 이런 제품을 저희가 현재 아마존 재팬 사이트에서는 배송비 포함해서 대략적으로 13만 5천원에 이 제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인양품, 다들 너무나 잘 아시는 이 무인양품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인양품 같은 경우는 다양한 제품이 있습니다. 전자저울 보이고요. 이렇게 화장품 종류도 좀 보이네요. 무인양품 같은 경우는 되게 카테고리가 다양합니다. 저희가 보이는 거는 이렇게 전자저울 한번 보겠습니다. 3,500엔 정도 되죠? 이게 현재 환율을 고려하면 31,000원 정도에 구매를 할 수 있고, 배송비 포함하면 대충 4만원은 절대 안 되는 금액이에요. 왜냐하면 작고 가볍기 때문에 4만원 정도에 가져오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에 또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네, 53,000원 이 정도 금액에 현재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가전제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제가 알려드린 가전제품, 제가 대표적인 브랜드 3개, 파나소닉, 조지루시, 무인양품 이렇게 알려드렸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은 가전제품, 생활가전, 중소형가전, 이 가전제품에 대해서 일본 구매대행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제가 알려드린 파나소닉, 조지루시, 무인양품을 제외한 브랜드를 찾아 나가시면서 그런 브랜드를 함께 같이 소싱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스포츠 용품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스포츠가 매우 발달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 제가 촬영하는 시점이 지금 7월 31일로 파리올림픽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인데요. 현재 일본 아주 스포츠 잘하고 있죠. 네, 메달도 되게 많이 따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저희 나라보다는 다소 더 빠르게 여유를 가진 국가로서 스포츠가 좀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구매대행으로 스포츠 용품을 판매하기 아주 적당합니다. 근데 스포츠 용품 하면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축구, 야구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남들이 너무 많이 포화가 돼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축구, 야구 등을 제외하고 제가 비주류, 아주 일본 구매 대행으로 잘 팔리는 비주류 스포츠에 대해서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탁구 용품 매우 잘 팔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건 조금 생소하시죠? 리듬 체조. 설마 리듬 체조 용품이 팔리겠어? 아주 잘 팔립니다. 저도 리듬 체조 용품을 되게 많이 팔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배드민턴, 테니스
테니스 같은 경우는 요즘 국내에서 매우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테니스 용품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준비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탁구 같은 경우는 비타스 브랜드가 유명하고요. 리듬 제조에는 사사키 브랜드가 일본에서 유명합니다. 배드민턴, 테니스 같은 경우는 요넥스, 윌슨, 미즈노, 다들 좀 아시는 유명한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배드민턴, 테니스의 요넥스, 윌슨, 미즈노 같은 경우는 대중적으로 좀 많이 알고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탁구 비타스랑 리듬 제조 사사키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저희가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마존 재팬은 일본 사이트이기 때문에 일본어로 검색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물론 일본어를 잘 아시고 하면 유용하고 도움이 많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저같이 영문으로 이렇게 써도 충분히 검색이 됩니다. 비타스 탁구복입니다. 그리고 이건 탁구 용품, 그리고 탁구채, 많은 것들이 탁구 공도 있네요. 이렇게 있죠. 비타스 탁구 가방도 있습니다. 탁구 가방도 한번 생소한 것 같고, 그리고 탁구 복도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다양한 디자인들이 있네요. 우리나라 원화로 약 14,000원 정도에 구매를 할 수 있고요. 배송비 포함하면 2만원 초반대가 되겠네요. 네이버 쇼핑에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3만원, 4만원대에 판매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비타스 옷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사이즈가 다양하게 있어서 옷 같은 경우는 사이즈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 사이즈별로 가격이 다르고 5,200엔에서 6,600엔 사이에 구매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가로 보면 대략적으로 47,000원에서 6만원 정도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옷 같은 경우는 8만원대, 배송비 포함하면 8만원대, 10만원까지도 가고요. 이렇게 구매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사키 리듬 체조 제품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리듬 체조 하프슈즈, 리듬 체조 의류, 리듬 체조 곰봉 등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포츠 용품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캠핑, 낚시, 골프입니다. 맞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포화된 시장입니다. 포화된 시장이라고 해서 저희가 안 팔 수는 없습니다. 여름에 저희가 누구나 다 파는 선풍기, 에어컨을 파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에어컨 물바지를 파는 게 더 낫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름인데 에어컨 선풍기를 저희가 판매를 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캠핑, 낚시, 골프도 포화 시장이지만 저희가 반드시 일본 구매 대행으로 판매해야 되는 카테고리입니다. 캠핑 같은 경우는 유명한 스노우피크가 있고요. 낚시 같은 경우는 시마노가 있습니다. 골프 같은 경우는 타이틀리스트가 있고요. 이거는 국내에 먼저 검색을 해보면 검색량도 16만 정도가 되고요. 골프의 타이틀리스트에서도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되게 국내 유명한 브랜드이며 검색량 스노우피크와 비슷한 15만, 마지막 낚시 시마노 검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마노 역시 매우 유명한 브랜드이며 검색량은 9,400으로 그래도 타이틀리스트랑 스노우피크에 비해서는 조금 적은 편이네요. 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일본어로 검색을 해도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골프 관련된 용품, 골프 가방부터 해서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노우피크 말할 것도 없을 겁니다. 네, 아주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마노, 많이 낚시 관련 용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일본 구매 대행 관련된 사실상 실무 첫 번째 강의인데요. 무엇보다 소싱이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이후에 제품을 업로드하는 과정, 주문 처리하는 과정, 결제하는 과정, 그리고 CS, 일본 구매 대행에서 필요한 다양한 모든 부분을 이야기할 예정인데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소싱입니다. 해외 구매 대행, 결국엔 저희는 온라인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제품을 판매하느냐가 사실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의로 소싱 강의 촬영하게 되었고요. 오늘은 소싱의 첫 번째 강의, 일본 구매 대행으로 잘 팔리는 세 가지 카테고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복습을 해보자면 가전제품, 스포츠용품, 캠핑, 낚시, 골프가 대표적으로 잘 팔리고요. 그 내에서 각각 어떤 브랜드들이 있고 어떤 카테고리가 잘 팔렸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이 대표 카테고리 짝으로 공부를 시작해 나가시면서 이제 제가 알려드린 것 외로 더 다른 브랜드, 가전제품에는 또 어떤 브랜드가 있는지, 스포츠에서 또 어떤 카테고리랑 어떤 브랜드가 있는지, 캠핑, 낚시, 골프에는 각각 어떤 브랜드가 또 있는지 공부해 나가시면서 소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싱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후에 2번 정도 더 소싱 강의가 이어질 예정이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2023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일본 구매 대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약 6개월 만인 2024년 3월에 실결제 구매금으로만 월 매출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라인입니다. 오늘은 일본 구매대행 소싱 두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소개할 소싱법은 제가 3개월 만에 일본 구매대행으로만 월 매출 5천만 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준 방법이니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저의 일본 구매대행 매출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2023년 8월, 9월 매출이 매우 저조한 것이 보이죠. 저는 2023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일본 구매대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약 6개월 만인 2024년 3월에 실결제 금액으로만 월매출 1억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구매대행의 마진 같은 경우는 판매자에 따라 상이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추후 무료 강의에서 말씀드릴 소비세 환급, 사이트 포인트, 카드 포인트 등 백마진을 포함하면 20%가 조금 넘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에 지인이 있거나 일본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고가의 유료 컨설팅 등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단지 유튜브 혹은 시중의 클래스 U, 클래스 101과 같은 저렴한 강의를 참고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 유튜브 무료 강의를 들으면서 천천히 따라오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 믿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일본 구매대행 소싱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일본 구매대행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매우 도움이 되는 방법이며 실제로 저는 이 방법을 통해 3개월 만에 월매출 5천만 원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제가 일본 구매대행으로 잘 팔리는 카테고리와 브랜드들을 소개했었죠. 그중 조지루시를 아마존 재팬에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저번과 같이 여러가지 제품들이 검색됩니다. 이 중 아무거나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제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테인리스 병 제품입니다. 이것을 네이버 쇼핑에 저번과 동일하게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수많은 동일 제품이 나오는데요. 오른쪽을 보시면 이 제품을 판매하는 다른 판매자들의 스토어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토어가 들어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다른 판매자분들의 제품을 그대로 베끼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물론 해외 구매 대행은 내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닌 해외 타인의 제품을 판매하는 것, 이게 내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누군가도 할 수 있으며 이에 우리가 타 판매자의 제품을 그대로 베낀다고 해서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타 판매자의 제품을 그대로 베끼는 행위는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될 뿐더러 베껴서 올린다 한들 단기적으로 판매를 일으키면서 돈은 벌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절대 나 본인의 실력이 되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타 판매자의 제품을 그대로 베끼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나보다 일본 구매대행을 먼저 시작한, 나보다 일본 구매대행에 있어 실력이 더 높은 타 판매자의 스토어를 보면서 다양한 방면에서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스토어를 한번 보시면요, 최신에 이런 상품을 올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우스 X, 미키나 이런 브랜드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콜맨, 보면 캠핑 브랜드로 보입니다. 그리고 보렌체인, 이런 가방, 패션 자파 브랜드도 올리고 있습니다. 캘러웨이, 골프 브랜드죠. 캘러웨이 브랜드도 올리고 있고, 헬리녹스, 이런 간이 침대 브랜드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본 구매 대행으로 홀맨이라는 브랜드가 캠핑으로 유명하구나, 패션 자파로는 보렌체인 브랜드가 유명하구나, 그리고 골프로는 캘러웨이 브랜드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하고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누적 판매순이 있죠. 누적 판매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최신 등록순과 좀 다른 점은 실제로 판매가 되고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버미큘라, 이런 냄비가 실제로 판매가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무인양품,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무인양품도 판매가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까 보렌체인도 여기 있고요. 그리고 다이와, 골프용품이죠. 다이와도 실제로 판매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기도순에서 한번 이 제품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제품을 보면서 이 판매자는 이런 식으로 대표 이미지를 올리고 있구나, 그리고 추가 이미지를 이렇게 올리고 있구나, 그리고 상품명은 이런 식으로 또 적고 있구나, 택배 배송비 같은 경우는 15,900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구나,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할 수 있고요. 이 판매자는 알림받기 쿠폰으로 2,000원을 지급하고 있구나, 위에 보시면 관심 고객수를 늘리기 위해 이렇게 마케팅을 하고 있구나, 이런 점도 참고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판매자는 상단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구나, 이렇게 참고하실 수 있고요. 구매 시 유의사항 이렇게 적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세 페이지도 이런 식으로 텍스트로 자세하게 적고 있구나 보실 수 있고, 상세 페이지 사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꾸며냈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올리고 있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 있고요. 위에 보시면 이 옵션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구나,
이렇게 또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하단 같은 경우는 실제 구매 후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자주 묻는 질문 같은 경우 관부가세, 통관부 이렇게 기재하고 있고, 또 이제 어댑터, 되짚고 그리고 취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설명하고 있네요. 반품 관련된 내용도 이렇게 자세히 길게 설명해 놓는 것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저희는 타 판매자의 스토어를 들어가서 이 판매자가 어떻게 판매하고 있는지, 어떤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지, 실제로 어떤 브랜드가 일본 구매 대행으로 국내에서 판매가 되는지 이렇게 보면서 저희가 학습하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를 더 설명해 드리자면, 이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의 인기도 순, 최신 등록 순, 누적 판매 순 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기도 순의 이 베스트 같은 경우는 최근 3일 내에 실제로 판매가 일어난 제품을 말합니다. 이 베스트 같은 경우는 최대 15개까지 표기가 되고요. 지금은 3일 내에 이 판매자가 판매한 제품이 2개밖에 없다는 뜻이고요. 만약 그 판매된 제품이 많다면 최대 15개까지 베스트 표시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줄 베스트 표시가 붙고, 만약에 15개가 더 넘어간다, 20개 넘게 이렇게 판매가 된다라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표기가 없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쭉 판매된 게 보이고, 그 밑에 이제 뉴, 새로 올린 제품들이 쭉 표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베스트 같은 경우는 최근 3일 내에 실제로 판매가 일어났던 제품을 의미합니다. 최신 등록순은 말 그대로 뉴, 최신 등록순이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사실 낮은 가격순, 높은 가격순, 리뷰 많은 순, 평점 높은 순 이런 거는 크게 의미가 없고, 누적 판매순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보기, 전체 보기로, 전체 상품으로 보는 게 좀 더 편합니다. 누적 판매순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최대로 80개씩 볼 수가 있는데요. 80개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제품들이 전부 다 최소 1개는 판매가 된 제품입니다. 네, 최소 1개 판매된 제품들을 보여주고, 딱 여기 뉴 보이시나요? 이게 최신 등록순입니다. 이 뉴 전까지 이 제품들이 최소 1개 판매가 된 제품들입니다. 네, 이렇게 스마트 스토어의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타 판매자를 통해 우리의 소싱 실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타 판매자의 상품을 베껴서 그대로 올리는 방법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방법을 통해 본질적으로 우리의 소싱 실력을 향상시켜야 됩니다. 타 판매자의 상품을 그대로 베낄 거라면 굳이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고, 요즘 시중에 팔리는 상품만 뽑아주는 프로그램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방법을 쓰면 단기적으로 판매를 일으킬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소싱 실력 향상은 절대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국내의 수많은 타 판매자의 스토어를 분석해 나가면서 실력을 향상시켜야 됩니다. 최소 100개의 스토어는 직접 들어가 분석해 보셔야 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소싱 3번째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라인입니다. 오늘은 소싱 3번째 강의로 소싱 마지막 날 강의입니다. 앞서 배웠던 소싱에 대해서 간단히 복습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우선 일본 구매 대행으로 잘 팔리는 카테고리와 브랜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강의에서 배운 카테고리와 브랜드를 시작으로 공부해 나가시면서 일본 구매 대행으로 잘 팔리는 수많은 카테고리와 브랜드를 찾아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카테고리와 브랜드를 판매하는 국내 판매자들을 찾아 학습하고 연구해 보면서 본질적인 소싱 실력뿐만 아니라 대표 이미지, 가격, 상세 페이지 등의 기술적인 부분까지도 학습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오늘은 소싱 3번째, 소싱 마지막 강의로 카테고리 키워드 분석, 소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면 이 파일은 스마트 스토어의 모든 카테고리를 모아놓은 파일입니다. 이 파일이 필요하신 경우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가구 인테리어부터 화장품 미용까지 대분류로 시트를 분리하여 정리해 놓았습니다. 어떤 카테고리로 진행해 볼까요? 첫 번째 소싱 강의에서 얘기했던 테니스 카테고리를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니스 카테고리 중에 여러 개가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테니스 라켓으로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트는 시중에 아이템 스카우트라는 사이트입니다. 키워드, 카테고리, 검색량 등의 데이터를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왼쪽 위에 아이템 발굴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기로 한 테니스 라켓 카테고리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레저, 테니스 라켓입니다.
그리고 이제 필터를 걸어줘야 하는데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는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키워드 유형 같은 경우는 쇼핑성을 체크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주로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브랜드 제거 기능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키워드 사실 상관없기 때문에 이용하지 않고요. 성별, 연령대, 그리고 상품수, 경쟁 강도, 표시 검색수 등 엄청 많은 필터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다른 것들은 크게 의미가 없고요. 검색수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기본적으로 최소 검색수가 20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아예 검색수가 없는 키워드조차도 검색수가 최소 20으로 측정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21로 최소 검색수 필터를 걸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는 아무 의미 없는 20의 수치의 키워드들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로는 제가 만을 입력해 놓았는데요. 만을 입력한 이유는 저희가 아직 일본 구매 대행이 처음이고 초보이기 때문에 만보다 더 많은 검색량이 많은 대형 키워드를 소싱하기에는 약간 아직 경쟁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어서 만으로 필터를 걸어 놓았는데요. 사실 이것은 개인의 취향에 따라 나는 더 큰 키워드를 도전해보고 싶다 하시면 사실 필터를 걸지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필터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본인만의 상황에 따라서 각자 취향껏 필터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쇼핑성, 검색수 21에서 만, 필터만 등록을 하고 키워드를 뽑아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엑셀 다운로드를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엑셀이 다운 받아졌습니다. 여기서 키워드 그리고 총 검색수를 제외한 모든 부분은 다 삭제해 주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보기 편하기 위해서 간단한 작업만 몇 가지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기 편하게 엑셀을 잘 정리한 모습이 보입니다. 자, 이제 키워드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윌슨 테니스 라켓 보이고요. 테니스에 관심이 좀 덜한 분들에겐 조금은 생소한 헤드 테니스 라켓과 바볼랏 테니스 라켓 또 보이네요. 이것을 네이버 쇼핑에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 테니스 라켓, 이렇게 실제로 네이버 쇼핑에서 판매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아마존 재팬에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존 재팬에서도 역시 헤드 테니스 라켓, 이렇게 많은 제품들이 판매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바볼라 테니스 라켓도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네이버 쇼핑에서 바볼라 테니스 라켓 실제로 판매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아마존 재팬에서 또한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아마존 재팬에서도 바볼라 테니스 라켓이 많이 판매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한 개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캠핑 용품 중에서 아이스박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전 과정은 생략했고 엑셀 파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아이스박스에 대한 엑셀 파일인데요. 쭉 보시면 콜맨 아이스박스와 예티 아이스박스가 보입니다. 네, 이 또한 똑같이 네이버 쇼핑에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맨 아이스박스 경우 해외 직구로 실제로 판매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예티 아이스박스 또한 실제로 해외에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마존 재팬에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콜맨 아이스박스 제품이고요. 네, 수많은 예티 아이스박스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카테고리 키워드 분석 소싱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소싱하고 싶은 카테고리, 테니스면 테니스, 골프면 골프 선정하고요. 그 카테고리에 어떤 브랜드가 국내에서 수요가 있는지, 인기가 있는지 알기 위해 아이템 스카우트를 활용하여 키워드를 찾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브랜드를 아마존 재팬, 라쿠텐 등의 일본 소싱 사이트에서 찾아 소싱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길고 길었던 소싱 강의가 오늘부로 모두 끝났습니다. 반복해서 강조하지만 저희는 온라인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떤 제품을 파는지가 제일 중요하고 이에 소싱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습해서 학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소싱한 제품을 마켓에 업로드해야 하는데요. 다음 강의에선 업로드 전에 준비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라연입니다. 오늘은 무료 강의 5번째 강의로 업로드 전 준비사항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선 강의에서 어떤 제품을 판매할지, 즉 소싱하는 법에 대해서 배웠고, 이제는 그 제품을 국내 오픈마켓에 업로드해야 합니다. 업로드를 위해 필요한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수많은 요소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4가지, 상품명, 가격, 카테고리, 상세 페이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면 좌측부터 소싱처, 링크, 상품명, 가격, 카테고리가 써있죠. 이것은 우리가 소싱하고 업로드할 상품을 엑셀에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양식의 경우 개인 취향에 따라 자유롭게 해주시면 됩니다. 상품명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일본 구매 대행의 경우 대부분의 상품이 브랜드 제품이기 때문에 상품명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중국 구매 대행과 비교하여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중국 구매 대행으로 판매하는 제품이며 원형 테이블입니다. 다만 이 제품은 노브랜드 제품으로 우리는 이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원형, 대리석, 화이트, 골드, 좌식, 테이블 등 이 제품을 설명하는 다양한 단어로 상품명을 꾸며야 합니다. 반대로 이번엔 다른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나이키 에어맥스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브랜드 제품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굽 높은, 편안한, 푹신한, 남성 등의 키워드를 상품명에 적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나이키 에어맥스 화이트 AP102 정도로 상품명을 만들어도 소비자가 구매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처럼 일본 구매 대행에서의 상품명은 브랜드, 대형 키워드, 모델명, 모델 번호 이 정도로 구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직접 상품명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상품은 르노라는 자전거 브랜드입니다. 네, 상품명을 지어보면은 간단하게 르노 자전거 라이트 8 모델 번호 AL-FDB 140 이렇게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구글 번역 기능을 이용해서 번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경량, 알루미늄, 접이식, 스테인레스 등의 수식어가 많은데 굳이 넣지 않아도 되고 개인의 취향에 따라 나는 경량만큼은 강조해주고 싶다 하시면 르노 자전거 경량 그리고 라이트 8 그리고 모델 번호 이런 식으로 가볍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제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제품은 호보니치 다이어리 제품입니다. 이 제품의 경우 간단하게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보니치 다이어리 5년 A5 사이즈 그리고 연도 적어줘야 되죠.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5년 이런 필수적인 요소 그리고 사이즈 그리고 브랜드 그리고 다이어리라는 대형 키워드 이 정도로 구성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아마존 재팬이 아니라 라쿠텐 제품입니다. 네, 한국어로 번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무슨 브랜드지? 잘 모르겠는 경우에는 네이버 쇼핑에 모델명을 쳐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네이버 쇼핑에 모델명을 검색해 보면 이렇게 동일 제품이 나오는데요. 이게 마르쉐라는 브랜드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상품명을 한번 지어보면 마르쉐, 신발, 구두, 주걱 이렇게 필수적인 요소들만 기재해 주고요. 그리고 마지막 모델명, 모델 번호죠. 모델 번호만 이렇게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품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일본 구매 대행 상품명의 경우 큰 부담 없이 정리해보면 브랜드, 대형 키워드, 모델명, 모델 번호 정도로 구성하여 간단히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가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같은 경우는 엑셀에 수식을 만들어 사용하시는 게 매우 편합니다. 추후 강의에서 말씀드릴 예정이지만 초기 결제 금액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관부가세 및 화물 택배비는 고객 부담으로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원가와 무게뿐입니다. 그럼 앞서 상품명을 만들었던 상품 3개의 가격을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전거 같은 경우는 원가가 39,858엔이고요. 무게 같은 경우는 19kg, 대략 20kg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가격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대략 53만원 가격이 나오게 됩니다. 이 가격은 우리가 주 오픈마켓에서 판매할 가격입니다. 네, 그리고 다이어리 제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가가 6,600엔이고요. 무게 같은 경우는 1kg 정도, 670g으로 1kg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략 86,000원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구두 주걱 같은 경우는 원가가 3,300엔이고 무게 라쿠텐 같은 경우는 아반처럼 무게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대략적으로 무게를 2kg 정도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략적으로 52,000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가와 무게만 입력하면 우리가 마켓에서 판매할 가격이 나오니 매우 쉽습니다. 물론 이렇게 제가 만든 가격 설정기에 값만 넣어서 사용하셔도 되지만 수식을 직접 이해해야 추후 환율 변동, 배송비 변동, 마진 변동 등의 상황이 오더라도 자유롭게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수식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수학적인 부분이라 조금 어렵더라도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보면 수식이 있습니다. 보시면 가장 안쪽 괄호에 J2 플러스 680 플러스 300 곱하기 J3 이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J2와 J3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위치입니다. J2는 엔화, J3는 무게를 의미합니다. 네,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가장 안쪽 괄호에 J2 플러스 680 플러스 300 곱하기 J3 이 부분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J2는 뭘까요? 맞습니다. 제품 원가 엔화입니다. 그렇다면 뒷부분에 680 플러스 300 곱하기 J3는 뭘까요? 바로 배송비용입니다. 배송비용 관련해선 추후 배송대행지 관련 영상에서 설명해 드릴 테니 걱정 마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일본 배송대행지의 배송비용의 경우 일반적으로 0.5kg 단위로 배송비용을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0.5kg에 830엔, 1kg에 980엔, 1.5kg에는 1030엔, 이런 식으로 최소 0.5kg의 기본 배송비 830엔이 있고 0.5kg이 증가할 때마다 일정 비용 150엔이 증가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680 플러스 300 곱하기 J3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J3 무게 부분에 0.5를 넣어볼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830이 됩니다. 1을 넣어볼까요? 그럼 980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최소 0.5kg의 배송 비용이 830엔이고 0.5kg가 증가할 때마다 150엔씩 더 받는 배송대행지의 배송 비용을 수식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680 플러스 300 곱하기 J3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셨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배송대행지의 배송 비용 정책에 맞게 수식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만약 내가 기본 0.5kg에 700엔이고 0.5kg 증가할 때마다 130엔씩 받는 배송대행지를 사용하고 있다면 수식은 570 플러스 260 곱하기 J3가 되겠네요. 여러분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J2 플러스 680 플러스 300 곱하기 J3 괄호가 모두 끝났고 뒤에 9.1이 곱해져 있는 것이 보일 텐데요. 이것이 바로 환율입니다. 제가 촬영하는 당시 일본 환율이 910이었기 때문에 100을 나눈 9.1을 곱해 주었습니다. 정리해 보자면 J2 플러스 680 플러스 300 곱하기 J3 이것은 제품가 플러스 배송비의 일본 엔화 금액이고 여기에 9.1을 곱한 J2 플러스 680 플러스 300 곱하기 J3 곱하기 9.1 이것은 제품가 플러스 배송비의 한국 원가 금액입니다. 즉 우리가 이 제품을 한국으로 들여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총 비용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금액에 우리 마진만 곱하면 끝납니다.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이것은 제가 아주 쉽게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만약 내가 마켓 수수료 5%인 마켓에 마진 15%를 남기고 싶다. 그러면 5 더하기 15인 20을 100에서 뺀, 즉 80을 100으로 나누어 주면 끝납니다. 100 나누기 80은 1.25. 또다시 만약 내가 마켓 수수료 5%인 마켓에서 마진 20%를 남기고 싶다. 그러면 100 나누기 75는 1.333. 이 숫자를 아까 수식 J2 6 플러스 680 플러스 300 곱하기 J3에 9.1을 곱한 여기에 곱해주면 끝납니다. 제가 지금 알려드린 방법은 굳이 온라인 일본 구매대행뿐만이 아니라 어디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약 시장에서 과일을 4만원에 떼왔어. 근데 마진을 15% 남기고 싶고 또 자릿세로 땅 주인에게 5%를 줘야 돼. 그럼 얼마를 곱해서 팔면 될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 나누기 80은 1.25입니다. 이 1.25를 4만원에 곱하게 되면 바로 5만원입니다. 즉 5만원에 팔면 됩니다. 진짠지 한번 볼까요? 과일을 4만원에 가져왔으니 5만원에 팔면 만원이 남죠? 자릿세는 5%, 5만원의 5%는 2,500원입니다. 그럼 우리는 7,500원이 남죠? 7,500원은 정확히 5만원의 15%입니다. 그럼 마진 15%가 맞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길게 따라와 주셔서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격 관련해선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제 카테고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테고리의 경우는 매우 간단하고 쉽습니다. 우리가 아까 지은 상품명을 네이버 쇼핑에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명 전부를 검색하면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브랜드랑 모델명 혹은 키워드 한 개 정도만 조합해서 검색하는 것이 낫습니다.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르노 그리고 모델 번호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동일한 제품들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이시면 미니벨로 보이시나요? 그러면 이 제품의 카테고리는 미니벨로로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호보니치 다이어리 제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테고리를 보시면 다이어리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카테고리를 다이어리로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구두 주걱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와 마르쉐라는 브랜드와 모델 번호만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카테고리 구두 주걱이 나오는 게 보이는데요. 그럼 카테고리는 구두 주걱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늘 업로드 전 준비사항 중 상품명, 가격, 카테고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상품명, 가격, 카테고리는 모두 쉽지만 가격이 수식을 이해하는 부분에서 조금 오래 걸렸는데요. 처음에 이해만 해놓는다면 추후에 마진 변동, 환율 변동 등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간단히 변경해서 평생 활용할 수 있으니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엑셀, 양식 및 가격 설정기 파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상세 페이지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라인입니다. 일본 구매대행 6번째 강의로 업로드 전 준비사항 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상세 페이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하단 페이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 네이버 쇼핑에 조주루씨 가습기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하고 해외 상품 중 안무 상품이나 하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상품 상세 페이지의 맨 위와 아래에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페이지를 상하단 페이지라고 합니다. 사실 상하단 페이지의 경우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필수적인 부분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는 일본 구매 대행으로 대부분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100% 정품임을 강조해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품일시 200% 환불 등의 후킹 멘트를 구상하셔서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해외 구매 대행의 최고 단점 중 하나인 배송 기간을 꼭 명시해 주셔야 합니다. 배송 기간의 경우 주문 처리, 정책, 이용 배송 대행지 등에 따라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영업일 기준 3일에서 15일 정도 소요됩니다. 이 부분을 꼭 명시해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통관 보호입니다. 해외 구매 대행의 경우 통관 절차를 위해 수령자의 개인 통관 부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이 내용을 꼭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관부가세 및 화물 특배비입니다. 관세법상 제품가가 $150 이상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며 부피 및 무게가 큰 제품의 경우 대한통운이나 우체국과 같은 일반 특배사를 통한 배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동특배와 같은 화물특배사로 이전되며 이에 화물특배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관부가세와 화물특배비 같은 추가 비용의 경우 판매가에 녹여 우리가 납부하는 방법이 있고 고객이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부담, 고객 부담,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 꼭 명시를 해주셔야 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일본 구매 대행의 경우 브랜드 제품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표면적인 판매가를 최대한 낮추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간부가세 및 화물 특배비를 고객 부담 정책으로 운영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는 바로 변압기입니다. 대부분의 일본 전자제품의 경우 전압이 110V로 우리나라 220V와 다릅니다. 이에 변압기의 필요성에 대해 기재해 주셔야 하며 변압기 미사용 시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꼭 명시해 주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고객센터입니다. 카카오톡, 전화번호 등의 문의 경로를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제일 중요한 반품 및 교환입니다. 간혹가다 고객님들이 제품을 받고 무단으로 제품을 반송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이런 경우 매우 곤란하기 때문에 반품 및 교환의 경우 반드시 판매자와 상담 후 진행해달라는 문구를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상세 페이지 상하단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개인의 취향, 정책에 맞게 추가하여 상세 페이지 상하단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세 페이지 상하단을 좀 더 꼼꼼히 이쁘게 만드는 것보다 최대한 많은 상품을 소싱하고 빨리 업로드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상하단 페이지의 경우 외주를 맡기거나 미리 캔버스 등을 활용하여 쉽게 직접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상세 페이지 번역 여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든 일본이든 미국이든 해외 구매 대행은 해외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세 페이지가 한국어가 아닌 외국어입니다. 여기 아마존 제품의 상품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페이지가 일본어 및 영어로 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구매 대행을 하시는 분들은 상세 페이지 번역 여부에 대해 모두들 한 번씩은 딜레마에 빠져보셨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답은 없습니다. 상세 페이지를 번역하는 셀러 중에서도 잘하시는 분들이 수두룩하고 번역하지 않은 셀러 분들 중에서도 잘하시는 분들이 수두룩한데 이를 통해 정답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상세 페이지를 꼼꼼히 번역해서 10개의 상품을 올리고 1개를 파느냐, 이는 높은 구매 전환율이죠. 반대로 상세 페이지 번역할 시간에 상품 100개를 올리고 1개를 파느냐, 이는 낮은 구매 전환율이죠. 이 차이인 것 같습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는 매크로 및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상세 페이지를 번역하는데 시간 소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전 상품 상세 페이지를 번역하여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일본 구매 대행을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 분들이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상세 페이지 번역 없이 다양하고 많은 상품을 업로드해보고 추후 구매가 일어난 상품 혹은 리뷰가 있는 상품을 따로 상세 페이지를 번역해서 상품 수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일본 구매 대행의 상세 페이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일본 구매 대행으로 어떤 상품을 팔아야 하고 업로드 전에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이제 대망의 상품 업로드만 하면 일본 구매 대행의 대부분 과정이 끝납니다. 그럼 다음 상품 업로드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라인입니다. 오늘은 7번째 강의로 드디어 업로드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먼저 업로드 방식에는 수동, 반자동, 대량이 있습니다. 수동의 경우 말 그대로 스마트 스토어, 쿠팡 등의 오픈마켓에 직접 들어가서 상품 하나하나 저희가 직접 올리는 방식이고, 반자동과 대량은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빠르게 상품을 스마트 스토어, 쿠팡, 11번가, 지마켓, 옥션
등에 올리는 방식입니다. 그럼 우리는 수동, 반자동, 대량 중 어떤 방식으로 상품을 등록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답은 없습니다. 수동으로 잘하는 셀러가, 반자동으로 잘하는 셀러가, 대량으로 잘하는 셀러가 모두 수없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 각 방식마다 장단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동의 경우 말 그대로 일일이 올리는 방식이기에 상품 하나하나의 퀄리티가 높고 이에 마켓에서도 선호하여 보다 높은 노출 및 구매 전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품 하나하나 올리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반대로 대량의 경우 수많은 상품을 프로그램을 통해 마켓에 업로드해주기 때문에 하루에 많게는 수백 개, 수천 개의 상품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상품 하나하나의 퀄리티는 매우 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반자동은 이런 수동의 장단점과 대량의 장단점을 절충한 수동과 대량의 중간 정도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일본 구매 대행으로 시작할 때 어떤 방식으로 업로드를 해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답은 없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수동, 그리고 반자동, 그리고 수동 순서가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대량의 경우 수많은 상품을 무분별하게 업로드하는 방식이기에 저희의 본질적인 소싱 실력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고 또 법적으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저는 개인적으로 대량 방식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수동과 반자동에 대해 설명해 볼까요? 가령 우리가 음식점을 차렸다고 해봅시다. 오픈 첫날부터 본인은 어떠한 일도 하지 않고 전부 알바 및 직원을 고용해 가게를 운영하면 그 가게가 잘 되고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든 우리가 무언가를 처음 시작할 때는 직접 해보면서 그 일에 대해 깊게 학습하고 경험하는 절대적인 시간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 구매 대행을 처음 시작할 때 적어도 5개에서 10개 정도는 수동으로 마켓에 일일이 업로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우리는 일본 구매 대행이 처음이기 때문에 어떤 제품이 잘 팔리고 안 팔리는지 데이터가 없고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 하나하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수동 방식을 계속 지속하기에는 다소 비효율적입니다. 소싱은 직접 하되 업로드는 반자동 방식으로 빠르게 다양한 상품을 올려보면서 소비자들의 반응을 통해 데이터를 쌓아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쌓인 데이터를 통해 우리는 점차 상품을 보는, 소싱하는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나중에는 반자동 방식에서 팔릴 것 같은 상품들을 수동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다시 전환해 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약해보면 처음에는 수동으로 시작하여 업로드 시스템에 대해 이해하고 그 다음에는 반자동 방식을 통해 실질적인 데이터를 쌓으며 최종적으로는 수동 방식 혹은 반자동과 수동 방식의 병행을 추천드립니다. 반자동 프로그램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시중에 대다수의 프로그램이 구매대행 경험자와 훌륭한 개발자들이 힘을 합쳐 만들었기 때문에 대부분 훌륭합니다. 이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딱 2가지만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용하기 편하고 즉 인터페이스가 좋음을 뜻하죠. 나에게 잘 맞는 프로그램. 두 번째, 하루하루 빠르게 변화하는 온라인 시장 정책에 빠르게 대처하고 업데이트하는 프로그램. 요약해보면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처음에 무료 버전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용해보면서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프로그램이 자주 빠르게 업데이트 되는지 이 2가지만 고려하셔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번외로 저희 회사는 현재 투플렉스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업로드 마켓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1-2년 전만 해도 저는 스마트 스토어, 쿠팡, 11번가, 지마켓 옥션, 인터파크, 티몬, 위메프, 롯데온 등 입점 가능한 거의 모든 마켓에 상품 등록을 했습니다. 다만 실제로 5대 마켓, 스스, 쿠팡, 11번가, 지마켓 옥션 5대 마켓을 제외한 마켓의 매출이 매우 저조하며 특히 최근에는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 사건이 터지면서 더더욱 소형 플랫폼 입점이 꺼려지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는 5대 마켓 입점만을 추천드리며 이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상품 등록을 처음 해보시는 분들에겐 실무적인 부분도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서 직접 스마트 스토어에서 상품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네, 스마트 스토어 상품 등록 화면입니다. 네, 저희는 오늘 아마존 재팬의 호보니치 다이어리 제품을 한번 업로드해 보겠습니다. 네, 위에서부터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사 등록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게 카테고리에 맞는 다이어리를 검색해서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구독 설정 저희도 설정 안 함으로 하겠습니다. 상품명은 저희가 저번 강의에서 배운 대로 상품명을 적어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저는 호보니치 다이어리까지만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품명도 끝났고요. 그리고 판매가에서 보시면 판매 기간 같은 경우는 설정 안 함으로 하시면 되고 부가세 같은 경우는 과세 상품입니다. 판매가 같은 경우는 즉시 할인을 설정하느냐 설정하지 않느냐 2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설정하지 않는 경우 판매가를 예를 들어 저희가 5만원에 팔 것 같으면 그냥 5만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즉시 할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마트나 온라인 쇼핑을 보면 쉽게 볼 수 있는 가령 10만원하고 짝대기하고 5만원 할인해서 최종 5만원에 판매하는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바로 이거입니다.
판매가를 10만원으로 하고 할인을 5만원으로 해서 결국 할인가는 5만원. 다시 말해서 설정 안함으로 한 판매가 5만원과 할인을 매겨서 10만원의 판매가를 하고 할인을 5만원 매겨서 결국 할인가가 5만원. 이 두 개는 동일한 겁니다. 사실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즉시 할인을 해주는 편이 조금 더 낫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가격 부분 끝났고요. 네이버 풀필먼트 저희 해당 사항 아닙니다. 재고 수량입니다. 이제 이 다이어리 제품의 재고를 몇 개로 등록을 해놓을까 이건데 그냥 여유롭게 많이 등록해 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1000개 입력하겠습니다. 옵션 같은 경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만약에 저희가 다이어리 제품 중에서도 오로지 사이즈 A6 이 제품 하나만 올릴 거라면, 즉 단일 옵션이라면 설정 안함 이렇게 누르시고 끝내주시면 됩니다. 다만 저희가 A5, A6 두 개의 사이즈를 모두 올릴 예정이라면 설정을 하고 여기서 옵션명, 예시 컬러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을 사이즈로 바꾸고 옵션 값은 A5와 A6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쉼표를 통해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옵션 목록으로 적용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A5의 가격이 지금 현재 조금 더 비싼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저희가 추가 금액도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 재고 수량을 0으로 하면 품절 처리가 되기 때문에 아까 했던 1000으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옵션 부분도 모두 끝납니다. 이제 상품 이미지 동영상 부분인데요. 대표 이미지, 모두들 잘 알고 있는 대표 이미지 넣어주시면 되고요. 추가 이미지 넣어주시면 됩니다. 추가 이미지는 말 그대로 대표 이미지 다음 사진인데 총 9장까지 넣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존에 사진에 여유가 있다면 이런 사진들을 추가 이미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영상 부분입니다. 소싱 사이트에 동영상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는데 있는 경우에는 넣어주시면 되고 없는 경우에도 동영상을 저희가 임의로 만들어서 넣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동영상을 넣으면 네이버에서 노출 점수를 추가해주기 때문에 웬만하면 넣어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아무렇게 본인의 회사 로고를 사용해서 약 3초에서 5초 정도 동영상을 만들어 놓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넣어주시고요. 동영상 타이틀 같은 경우는 그냥 상품명과 동일하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동영상을 넣지 않기 때문에 타이틀 부분이 입력이 불가능한데요. 상품명과 동일하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상세 설명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상세 페이지 부분입니다. 이 스마트 에디션으로 작성 버튼을 누르고 여기서 이미지를 추가해서 상세 페이지를 꾸며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에는 상품 주요 정보입니다. 네, 카탈로그 이 부분도 동영상 타이틀과 동일하게 저희 상품명을 그대로 복사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브랜드 같은 경우는 호보니치였고요. 제조사 같은 경우는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상호, 예를 들어 상호가 삼성이라면 삼성 협력사 이 정도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상품 속성 같은 경우는 이 제품을 설명하는 란인데요. 이 제품에 맞는 부분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네, 모르는 부분을 억지로 작성할 필요는 없고 아는 부분에 한해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KC 인증 같은 경우는 저희는 KC 인증 없음에 구매 대행을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원산지 같은 경우는 아시아, 일본 해주면 되고 수입사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 협력사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네, 상품 상태 같은 경우는 신상품이고 맞춤 제작 상품은 아니고요. 제조일자 같은 경우는 상품 등록일을 해도 되고 일괄적으로 그 상품 등록일에 해당되는 월의 1일로 입력을 해도 됩니다. 유효일자는 입력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 구매 가능하고요. 사이즈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보시면 패션, 잡화, 의류를 업로드할 때 진행하는 란입니다. 저희는 설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정보 제공 공시 같은 경우는 상품군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상품에 맞는 분류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기타 재화로 하도록 하고 상품명은 호보니치 다이어리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고 모델명 모르면 상품명과 동일하게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항 없음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삼성 협력사 그대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AS 책임자 번호는 여러분들 고객센터 번호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밑에 부분은 전부 다 위에 법을 지키는 부분을 다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배송 부분은 택배 선택해 주시고요. 일반 배송과 오늘 출발이 있는데 해외 상품 같은 경우는 오늘 출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일반 배송으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택배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배송 대행지가 사용하는 택배사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묶음 배송 같은 경우는 불가능으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품별 배송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정책에 따라 맞게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무료도 있고요. 유료도 있습니다. 무료 이렇게 등록을 할 수 있고 유료해서 선결제 착불 선택할 수 있고 10,000원 이렇게 금액도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 도서상관 추가 배송비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설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주 도서상관 같은 경우에는 배대지에서 일반적으로 추가 비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배송 대행지에 제주랑 도서상관의 추가 비용을 물어보고 이 비용을 여기다가 예를 들어 4,000원, 6,000원 이런 식으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설치비 없음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반품 교환, 네, 반품 배송비와 교환 배송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높게 조금 측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희가 반품에 대한 로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20,000원
혹은 3만원 이렇게 자유롭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제품이 좀 비싸다 그러면 5만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교환 배송비 같은 경우는 5만원의 2배 10만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AS 특이사항 같은 경우는, AS 전화번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고객센터 전화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 AS 안내 판매자 특이사항 같은 경우는 상품 상세 참조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추가 상품 같은 경우는 없기 때문에 설정 안 함으로 해주시고요. 구매 혜택 조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정책에 따라 리뷰를 작성하면 포인트를 준다 라는 정책이 있다라면 상품 구매 시 지급, 이렇게 포인트도 얼마 지급하는지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사은품이 있다면 사은품을 입력해도 되고, 이벤트가 있다면 이벤트를 자유롭게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검색 설정은 말 그대로 태그입니다. 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꼼꼼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네이버 쇼핑에 호보니치 다이어리, 저희가 올릴 상품을 검색을 하고 위에 보시면 쇼핑 연관 검색어가 이렇게 뜨는데요. 여기서 관련 있는 검색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노출 채널 스마트 스토어 체크되어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전시 상태 전시되어 있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오른쪽 하단에 보면 쇼핑 상품 정보 검색 품질 체크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스마트 스토어에 직접 상품 등록을 해보았는데요. 어떠신가요? 처음에는 어렵고 오래 걸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소 5개에서 10개 정도는 꼭 수동으로 올려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업로드 강의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배송 대행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본 구매 대행 8번째 강의로 배송 대행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에 저희 회사가 이용하고 있는 배송 대행지와 엄청난 혜택을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일본 구매 대행을 시작하실 때 어떤 배송 대행지를 써야지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 배송 대행지 선택 기준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일본 구매 대행과 다르게 제품 파손, 불량, 오배송 등이 많은 편입니다. 따라서 배송 대행지를 선택하실 때 배송 대행지의 검수 능력이 필수 조건입니다. 반대로 일본 구매 대행의 경우 대부분 브랜드 제품이고, 중국 구매 대행과 비교해 봤을 때 다소 신뢰가 높은 사이트인 아마존, 라쿠텐, 각종 공홈에서 보통 배송하기 때문에 파손, 불량, 오배송 등의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일본 구매 대행 배송 대행지를 선택하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가격입니다. 일본 구매 대행을 처음 하시는 분들, 즉 배송 대행지를 처음 써보시는 분들은 초반에 배송 대행지랑 소통할 일이 많기 때문에 소통이 잘 되는 배송 대행지인지 이 부분도 중요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배송 대행지에서 소비세 환급을 진행하는지입니다. 소비세 환급에 대해서는 10강에서 말씀드릴 예정인데,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한국의 부가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아마존, 라쿠텐 등 일본 현지 사이트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소비세 10%, 식품은 8%입니다. 일본 입장에서 이 제품은 한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추후 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배송 대행지에서 소비세 환급을 지원하지 않더라도 다른 대행사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왕이면 우리가 이용하는 배송 대행지에서 소비세 환급도 같이 받을 수 있다면 절차가 조금 더 쉽습니다. 일본 구매 대행 배송 대행지를 선택할 때 고려해 볼 점을 요약해보면, 첫 번째 무조건 가격이고요. 이후에 배송 대행지와의 소통, 소비세 환급 등이 있겠습니다. 자, 그럼 배송 대행지를 아직 못 고르셨구나 고민 중인 분들을 위해 저희 회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배송 대행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는 해당 배송 대행지로부터 어떠한 커미션도 받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소개해 드릴 배송 대행지는 바로 델리봇이라는 배송 대행지입니다. 델리봇의 최고 장점은 앞서 말씀드린 가격입니다. 시중의 배송 대행지 중에서 표면적인 가격은 매우 저렴하게 해놓고 포장 비용, 나눔 포장 비용, 재포장 비용, 노데이터 비용 등의 명분으로 뒤에서 돈을 붙여서 결론적으로는 싸지 않은 이런 배송 대행지가 매우 많은데요. 델리봇의 가격은 최고의 장점 중 하나입니다. 여기 보시면 프리, 스타터, 프로 등급이 보이는데요. 가입하시고 예치금을 충전하는 시점부터 스타터 요금제이니 프리 요금제는 안 보셔도 됩니다. 프로 요금제의 경우 월 9,900엔입니다. 프로 요금제 기준으로 보시면 0.5kg에 747엔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스타터, 프로 요금제 모두 구간당 비용이 100엔 전후로 매우 저렴합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 부피 무게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항공으로 진행하는 대부분의 배송 대행지가 부피 무게를 고려합니다. 부피 무게란 일반적으로 가로 높이 세로를 6천으로 나눈 수치로, 예를 들어 가로 높이 세로가 모두 30cm인 제품의 경우 부피 무게는 4.5kg입니다. 즉 실 무게가 1kg인 제품이라도 그 제품의 부피 무게가 4.5kg이라면 4.5kg으로 배송 비용을 측정하게 됩니다. 이 부피 무게에 대한 애로사항에 대해 깊게 고민해 보았고, 델리봇 배송 대행지 측과 이야기한 끝에 프로 등급 기준 5kg까지는 실 중량만 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됩니다. 이게 왜 엄청난 혜택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본 구매 대행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국 구매 대행과 달리 일본 구매 대행에서는 일반적으로 5kg 이상 제품이 거의 없습니다. 데이터를 집계해 보니 저희 회사 기준 약 5%에서 10% 정도 비율입니다. 두 번째 단점은 델리봇이 아직 신설 배대지로 사이트 시스템이 완전치 않아 출고량이 많은 이용자의 경우 업무 체계화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선 저희가 조금 기다려줘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델리봇을 직접 이용해보면서 느꼈던 불편함을 예를 들어 주문관리 통합 검색 기능, 주문관리의 엑셀 다운 기능, 예측음 엑셀 다운 기능의 데이터 세분화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고 위에서부터 작업 중, 요청 중 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시스템 부분은 저뿐만 아니라 델리봇 이용자가 요청할 때마다 계속 개선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일본 구매 대행의 배송 대행지 선정 기준과 배송 대행지 델리봇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채널을 통해 델리봇을 가입해 주실 경우 약 20만원 상당의 프로 등급 2개월 무료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니 가입 후 꼭 저에게 회사 코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댓글 혹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 편하신 대로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배송 대행지를 고민하고 계시거나 옮기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에게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9번째 강의로 CS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S는 사람 성격에 따라 가장 쉬울 수도 어려울 수도 그리고 가장 재밌을 수도 재미없을 수도 있는 업무입니다. 또한 매뉴얼화하기가 매우 어렵고 나중에 직원에게 인계할 때 가장 어려운 업무 중 하나입니다. 저는 약 6개월 동안 CS를 직접 해보면서 굳이 우리가 하고 있는 온라인 사업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많은 것을 경험했고 배웠던 것 같습니다. 이에 CS의 경우에는 초반에 최대한 대표님들이 직접 하시고 추후 인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CS 할 때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바로 업무 효율입니다. 고객 문의는 시간, 요일에 관계없이 언제나 들어옵니다. 다만 우리가 혹은 우리 직원이 일을 그때마다 문의 하나하나씩 처리하게 되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없고 다른 업무를 거의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반드시 CS는 시간을 정해놓고 진행해야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출근해서 오전에 한 번, 퇴근 전에 오후에 한 번 이렇게 CS 시간을 정해놓고 그 외적인 시간에는 절대 CS를 하지 않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꼭 이 방법이 정답이라는 뜻은 아니며 개인마다 취향, 주문량 등을 참고하여 반드시 CS 시간은 따로 정해놓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업무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저희 같은 경우는 CS 템플릿이 있습니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통관부터 배송, 반품 취소, 그리고 기타, 화물 택배비, 어댑터 등이 있는데요. 배송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주문 전 배송 문의, 주문하고 얼마 안 돼서 배송 문의 1, 그리고 2, 3, 그리고 통관 중, 입항 대기, 입항 완료, 통관 중, 재촉 문의, 집하 완료, 배송 완료, 예외 배송 지연, 예외 배송 지연 등으로 매우 디테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저희는 어떤 상황에 어떤 문의더라도 80%에서 90%는 절대 직접 타이핑을 하여 답변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전부 복사 붙여넣기로 끝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템플릿 중에서 통관보호 템플릿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땡땡입니다. 지마켓 옥션 인터파크 11번가 롯데온에서 주문하신 상품 주문 처리 단계에 있습니다. 해외에서 직배송되는 상품 특성상 고객님의 개인 통관 보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이버에 개인 통관 고유 보호를 검색 후 들어가시면 간단히 신규 발급 혹은 조회 가능하며 평생 사용 가능합니다. 발급 후 통관 보호 성함, 전화번호 한 세트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빠른 주문 처리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시면 그냥 평범한 템플릿이지만 이 템플릿은 2년 반 동안 아마 최소 5번은 수정되었을 겁니다. 초반에 지마켓부터 롯데온까지 직접 마켓명을 기재한 이유는 고객 주문에 대해 최대한 디테일하게 언급을 하지 않으면 보이스피싱을 하고 생각하고 회신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평생 사용 가능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 본질적으로 사람은 귀찮은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발급받지 않는 고객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썼습니다. 마지막으로 통관보호의 경우 이름, 전화번호, 통관보호가 모두 일치해야 하는데 간혹 통관보호와 이름만 일치하는 고객분들이 있어 이를 한 번에 하기 위해 통관보호, 성함, 전화번호 한 세트라는 말을 기재했습니다. 이처럼 CS 템플릿의 경우 많은 고객들과 대화를 해보고 직접 경험해보면서 템플릿을 계속 수정해 나가셔야 합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유선 상담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구매 대행을 조금 해보신 분들은 전화 문의를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 우선 전화를 받았을 때 장점은 구매 전 상품 문의, 대량 주문 문의 등 구매 전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화를 받았을 때가 전화를 받지 않았을 때보다 리뷰가 다소 좋게 달린다는 점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해외 구매 대행 특성상 배송이 오래 걸리고 불량 파손, 오배송 비율이 국내 배송보다 높기 때문에
대부분의 문의가 배송 혹은 교환 및 반품입니다. 이에 시도 때도 없이 오는 전화를 전부 받게 되면 업무 효율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저는 유선 상담을 하지 않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똑같은 상황에 모든 사람이 똑같이 생각할 수가 없으며 일반적인 사고방식과 다른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에 우리뿐만 아니라 CS를 하는 모든 업종에는 블랙 컨슈머가 존재하며 특히 해외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배송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더 심합니다. 사람의 성격에 따라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불합리한 일을 당했을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유하게 넘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만 해외 구매 대행을 시작하는 이 시점부터 우리는 사업가 마인드를 항상 가져야 하고 나 본인의 시간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딱 봐도 고객이 제품을 망가뜨려 놓고 불량이라고 우기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재 상황, 제품 금액 등을 빠르게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내가 이 반품을 막기 위해 불합리함에서 이기기 위해 스트레스를 받고 감정을 소모하고 시간을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반품을 해주고 나는 그 시간에 더 가치 있는 일을 해서 더 많은 돈을 벌겠다 생각을 어느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CS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사람 대하는 일이 제일 어렵다고 하듯이 CS는 실제로 정말 어렵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성격이 되게 감성적보다는 이성적이고 스트레스를 잘 안 받고 빨리 잊는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초반에 CS를 하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다만 지금 와서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는 CS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고 많은 경험을 해보면서 일적으로도 외적으로도 정말 많이 배우고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CS에 대해 오늘 배운 것을 요약 정리해보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본 구매대행 강의 10강으로 드디어 마지막 강의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따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강의는 우리가 경쟁자들과 가격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할 매우 중요한 강의입니다. 현재 결제 금액 기준 약 15% 정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소개할 예정이니 꼭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마존 및 라쿠텐 사이트의 포인트입니다. 아마존 및 라쿠텐의 경우 일반적으로 제품을 구매하게 되면 포인트를 적립해주는데 적게는 1%에서 많게는 10% 이상까지 포인트를 적립해줍니다. 특히 이 포인트의 경우는 누적 적립되며 언제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포인트는 언제 사용하면 좋을까요? 여기서 꿀팁을 드리겠습니다. 해외 구매 대행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꼭 들어봤을 돈맥 경화라고 하죠. 맞습니다. 해외 구매 대행은 배송이 늦고 이에 정산이 늦기 때문에 역설적이지만 우리는 매출이 증가할수록 돈이 더 없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포인트를 차곡차곡 쌓아 놓았다가 이럴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외 구매 대행 특성상 우리는 현지 환율에 매우 민감합니다. 현지 환율이 오르게 되면 우리는 더 비싼 돈으로 제품을 사게 됩니다. 따라서 포인트를 차곡차곡 쌓아 놓았다가 환율이 오르는 시점에 포인트를 사용하면 우리는 큰 이득을 챙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율 150엔일 때 모아놓았던 포인트를 환율 930일 때 사용하면 엄청난 이득이겠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큰 꿀팁을 들으실 준비가 되셨나요? 바로 아마존 프라임 가입입니다. 사진 보이시나요? 아마존 프라임은 마치 국내에서 쿠팡 와우 멤버십과 비슷한 것으로 월 600엔 약 5,000원에서 6,000원입니다. 저는 작년 9월 23일에 아마존 프라임에 가입해서 약 1년 동안 127만 2,844엔, 즉 촬영일 기준 환율로 약 1,200만원을 절약했습니다. 즉 월에 100만원 정도를 절약한 셈입니다. 백마진 강의 첫 번째 포인트 부분 다시 요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라쿠텐 등의 현지 사이트 포인트를 차곡차곡 모아 돈맥 경화, 환율 상승 등 적절한 시기에 사용하고 아마존 프라임은 필수로 가입할 것, 이상 첫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신용카드입니다. 현재 24년 9월 5일 기준 해외 구매 대행으로 적합한 최고의 신용카드 2개를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KB 국민 헤리티지 스마트 할인형 카드입니다. 이 카드의 대표적인 최대 장점은 해외 가맹점 실적 한도 없이 3% 할인, 이 부분입니다. 시중에 해외 구매 대행 특화 신용카드라고 해도 일반적으로 할인율이 2%이고 실적 및 한도 제한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헤리티지 카드의 이 혜택은 엄청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사진을 보시면 국민카드는 매월 거의 빠짐없이 해당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5,000달러를 쓰면 약 600에서 700만원이죠. 15만 포인트, 해외에서 10,000달러를 쓰면 약 1,300에서 1,400만원입니다. 25만 포인트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헤리티지의 할인율은 약 총 5%가 됩니다. 물론 헤리티지의 단점도 있습니다. 연회비가 20만원으로 해외 구매 대행을 처음 시작하신 분, 즉 결제 금액이 아직 적으신 분에겐 다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헤리티지 카드에선 연 1회 한정으로 특급 호텔 15만원 이용권 혹은 항공권 15만원 할인 혹은 공연 전시 15만원 할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연회비를 5만원으로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헤리티지 카드에 대해 요약해보면 연회비가 20만원인 점, 월마다 진행하는 이벤트의 경우 5,000달러 이상을 사용해야 하는 점을 봤을 때 결제 금액이 아직 적은 셀러에겐 다소 비효율적인 카드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이상의 결제 금액만 된다면 시중에 그 어떤 카드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카드이기에 언젠가는 꼭 발급받기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카드는 바로 롯데카드의 트립2 로카 빠니보틀 디자인 AMEX 브랜드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기본으로 전월 실적 30만원 이상 시 한도 없이 해외 2% 할인입니다. 다만 빠니보틀 디자인으로 발급받을 시 24년도 11월 30일까지 이벤트로 실적 한도 없이 해외 5% 할인입니다. 비록 기간 한정이지만 참고로 이벤트가 추후 연장될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5%를 한도 실적 없이 받을 수 있는 카드는 시중에 절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헤리티지도 5%지만 이벤트성 2%는 결국 5,000달러 이상을 써야 되기 때문에 실적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연회비도 2만원으로 일반 신용카드와 비슷하며 다시 말해 이 트립2 로카 카드는 현 시점에서 모든 해외 구매 대행 업자들에게 최고 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새로운 신용카드는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시기에 따라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다만 촬영일인 24년도 9월 5일 현 시점에서 국민 헤리티지 카드와 롯데 트립2 로카 카드가 약 5%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카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해외 구매 대행 입문자 혹은 초보자분들에겐 트립2 로카 카드를, 결제 금액이 조금 많은 셀러들은 헤리티지 카드 혹은 두 개의 카드를 병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로 소비세 환급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비세 환급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 이 부분을 꼭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부가세처럼 일본에도 소비세가 있습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10%입니다. 아마존, 라쿠텐 등 일본 현지 사이트에서 결제할 때 우리는 소비세를 포함하여 결제하게 되는데 일본 입장에서 이 제품은 한국에 수출되는 것이고 이에 우리는 일본에 소비세를 낼 의무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세 환급을 받는 방법에는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중개 세무 대리인을 통해 받는 법. 두 번째, 소비세 환급을 지원하는 배송대행지를 통해 받는 법입니다. 둘 다 가능하지만 첫 번째의 경우 현지 사이트의 자료와 배송대행지 자료를 우리가 직접 취합하여 세무 대리인에게 주어야 하기 때문에 다소 절차가 번거롭습니다. 반대로 배송대행지를 통한 방법의 경우 배송대행지 관련 자료는 이미 배송대행지 측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지 사이트의 자료만 배송대행지 측으로 주면 되고 보다 절차가 간편합니다. 이에 배송대행지를 통한 소비세 환급을 추천드립니다. 8강에서 제가 소개한 배송대행지 델리봇에서는 소비세 환급도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세 환급의 경우 중개 세무대리인 혹은 배송대행지의 절차 수수료가 일반적으로 1%에서 2% 정도 되니 대략 결제 금액의 8%에서 9%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일본 구매 대행을 하면서 우리가 경쟁자들보다 가격 경쟁에서 앞설 수 있는 세 가지의 백마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용카드와 소비세 환급만 잘 활용해도 우리는 결제 금액의 약 13%에서 14% 정도를 절약할 수 있고 각종 포인트 및 아마존 프라임까지 잘 활용한다면 15% 이상은 거뜬하게 앞서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총 10강에 거친 일본 구매대행 무료 강의가 모두 끝났는데 여러 번 반복해서 듣고 천천히 따라오신다면 누구든 충분히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